비오는 오후, 한 길거리 소년이 강력한 기업 건물 앞에서 과자를 팔려고 애쓴다. 갑자기 그는 다른 언어로 된 무언가, 즉 그 회사 억만장자 사장을 속이려는 계획을 듣게 된다. 필사적으로 소년은 로비로 뛰어들어 회의에 들어가지 마세요, 함정이에요 라고 소리치지만 모두 그를 비웃는다. 다음에 일어난 일은 때때로 가장 귀중한 진실이 세상이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온다는 것을 증명한다. 초겨울 서울의 차가운 바람이 테헤란로를 가로질러 불었고 12살 소년 김지훈은 신호등에 멈춰 선 차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있었다. 그의 작고 굳은 살 박힌 손에 들린 수제, 브리가데이루 쟁반은 살짝 흔들렸다. 2개에 5,000원, 3개에 7,000원. 그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밝게 들리려 애쓰는 목소리로 반복했다. 벌써 저녁 7시가 넘었고 그는 올레나 할머니가 기대했던 것의 절반밖에 팔지 못했다. 올레나 할머니. 그녀를 생각하면 김지훈의 갈라진 입술에 즉시 미소가 번졌다. 70대 후반의 우크라이나인 할머니는 그가 가장 추운 밤에 머무는 시립보호소에서 함께 지냈다. 마음이 큰 작은 한국인. 그녀는 항상 짙은 억양으로 말하며 그가 다음 날 팔 브리가데이루를 만들었다. 그것이 그들의 약속이었다. 할머니는 가진 것 없는 형편에도 과자를 만들었고 김지훈은 그의 민첩함과 거리 지식으로 그것들을 팔았다. 김지훈은 가족이 없었다. 아니, 적어도 기억하는 가족은 없었다. 기억이 시작된 이래 서울 중심부의 거리가 그의 집이었다. 그는 가로수길에 폐쇄된 은행 차양 아래서 잠을 잤고 3년 전 그를 입양한 믹스견 팝코니와 공간을 나눴다. 팝코니는 하얀 털에 검고 갈색 얼룩이 퍼져 있는 아주 작은 강아지로 마치 잘 섞이지 않은 브리가데이루 같았다. 그래서 이름이 팝코니가 되었다. 눈이 보지 못할 때 귀가 대신 볼 수 있단다. 올레나 할머니는 보호소에서의 저녁 수업 시간에 반복해서 말했다. 그 우크라이나인 할머니는 몇 년 전 조국의 전쟁을 피해 도망쳐 왔고 언어 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작은 수작업과 사회복지사들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젊은이들에게 영어, 독일어, 러시아어를 가르쳤지. 이제 너에게는 세상을 듣는 법을 가르쳐 줄게. 올레나 할머니의 가르침은 김지훈에게 가르치려 했던 기본적인 우크라이나어를 훨씬 넘어섰다. 말뿐 아니라 어조에 집중하렴. 그래야 누군가 거짓말을 할 때 진실을 알아낼 수 있단다.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 소녀는 점차 주변 대화의 미묘한 차이를 알아차리는 특이한 재능을 발견했다. 마치 서울의 거리가 소리, 억양 침묵을 통해 해독하는 법을 배우는 거대한 열린 책과 같았다. 그날 밤 가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테헤란로를 오가던 마지막 보행자들을 흩어지게 했다. 김지훈은 마지막 장소에서 운을 시험해 보기로 했다. 바로 아트리움 빌딩이었다. 이 거대한 유리 건물은 한국에서 가장 큰 기술 회사 중 하나인 테크코리아의 본사였다. 잘 차려입은 임원들은 퇴근 시간에 그곳을 나섰고 일부는 죄책감이나 진정한 동정심 때문인지 거스름 돈을 받지 않고 그의 브리가데이루를 사주곤 했다. 낡은 코트 아래 쟁반을 보호하며 김지훈은 건물 입구까지 달려가 주 회전문 위 차양 아래에 전략적으로 자리를 잡았다. 비는 이제 더 세게 쏟아져 도시의 불빛을 반사하는 은색 커튼을 만들었다. 그때 그는 서비스 출입구 옆에서 세 남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들은 회사 임원들의 전통적인 정장을 입지 않고 값비싼 가죽 코트와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는데 이는 그들의 외국 출신임을 드러냈다. 서울의 단순한 비에 그렇게 두꺼운 외투를 입을 사람은 없었다.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지만 밤의 정적과 건물 공간이 만들어내는 음향은 그들의 목소리를 김지훈이 있는 곳까지 실어날랐다. 김지훈은 올레나 할머니가 우크라이나어로 서명하다라는 뜻이라고 가르쳐준 핏피사티스라는 단어를 알아보지 못했다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이다. 본능적으로 그는 귀를 기울이며 장식 기둥의 그림자에 숨어 몇 걸음 더 다가갔다. 그가 서명하면 끝나는 거야. 그 바보는 숨겨진 조항들을 이해하지 못해. 낮은 목소리에는 짙은 억양이 있었지만 우크라이나어 단어들은 기본적인 언어를 아는 사람에게는 명확했다. 변호사들이 보장했어. 6개월 안에 그는 회사에 대한 통제권을 우리에게 잃게 될 거야. 기발하지 않아? 더 키 크고 마른 두 번째 남자가 김지훈이 목소리에서 들을 수 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모든 것이 합법적이라는 거야. 그는 내일 아침 일찍 자신의 판결문에 직접 서명할 거야.
나중에 이걸 축배로 들자. 세 번째 남자는 더 젊어 보였고 그의 목소리는 흥분감을 드러냈다. 김지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들은 어떤 종류의 사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는 확신했다. 그는 몇 주 전 주웠던 깨진 휴대폰의 뉴스에서 봤던 것을 즉시 떠올렸다. 그는 가끔 카페에 열린 와이파이를 잡아서 뉴스를 볼 수 있었다. 테크코리아는 외국인 투자자들과 수백만 원짜리 국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이것에 대한 것일까? 본능적으로 김지훈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광화문 광장 근처 쓰레기통에서 찾은 오래되고 화면이 깨진 기기였다. 깨졌지만 여전히 부분적으로 작동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는 음성 녹음기를 열고 남자들 쪽으로 조용히 들었다. 그들은 이제 우크라이나어와 영어 그리고 서툰 한국어를 섞어가며 대화를 계속했다. 내일 오전 9시 이강민이 서류에 서명하면 즉시 기술 이전을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6개월 안에 그가 분명히 달성하지 못할 성과 조항을 활성화하는 거지. 우리가 매수한 새 이사들은 이미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승인할 것이라고 보장했어. 그는 전혀 의심하지 않아. 김지훈은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이강민은 테크코리아의 소유주이자 판교의 작은 소프트웨어 회사로 시작하여 기술 대기업으로 키워낸 유명한 사업가였다. 그의 얼굴은 김지훈이 가판대에서 보던 비즈니스 잡지 표지와 가끔 전자제품 가게 진열창을 통해 보던 TV 광고에 자주 등장했다. 그는 한국에서 가장 부유하고 혁신적인 인물 중 한 명으로 여겨졌다. 그리고 이제 김지훈이 이해하기로는 정교한 사기로 인해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 세 남자의 대화는 검은색 고급차가 건물 앞에 멈춰 서면서 중단되었다. 그들은 재빨리 자세와 언어를 바꾸고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영어로 대화하며 주 출입구로 향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이 대표님. 우리 모두에게 위대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차에서 내리는 남자, 바로 이강민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김지훈은 그 사업가를 즉시 알아보았다. 키가 크고 완벽하게 다듬어진 회색 머리에 소년이 평생 벌었던 모든 돈보다 더 값나가 보이는 정장을 입고 있었다. 이강민은 자신감 있는 미소로 대답했다. 물론이죠. 테크코리아의 미래는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남자들은 악수를 나누고 어깨를 두드리며 모두에게 이로운 거래를 성사시키는 오랜 친구들처럼 작별 인사를 했다. 하지만 김지훈은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었다. 조작된 계약을 통해 이강민의 회사를 빼앗으려는 계획이었다. 외국인들이 다른 고급차에 타고 떠나자 이강민은 건물 입구로 향했다. 그는 아마 사무실에서 뭔가를 찾으러 돌아왔을 것이라고 김지훈은 생각했다. 이것이 그에게 경고할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누가 길거리 소년의 말을 믿을까? 진지하게 받아들여질까? 아니면 단순히 쫓겨나고 심지어 기업 건물에 침입한 죄로 체포될까? 올레나 할머니는 항상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을 때조차 진실은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것은 그녀가 우크라이나에서 교사로 살았던 이전 삶에서 유지했던 몇 안 되는 가르침 중 하나였다. 심장이 북처럼 울리는 가운데 김지훈은 두려움을 삼키고 주 출입구로 달려갔다. 브리가데이로 쟁반은 기둥 아래에 잊힌 채 놓여 있었다. 팝코니는 인간 친구의 긴급함을 느끼고 마치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는 듯 짖으며 바싹 뒤따랐다. 이 대표님, 김지훈이 외쳤다. 그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이제 맹렬하게 쏟아지는 빗소리를 뚫었다. 이미 건물 안으로 거의 들어서려던 사업가는 약간 짜증난 표정으로 돌아섰다. 그는 그런 식으로 특히 비에 젖고 맨발인 길거리 소년에게 접근당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니 얘야, 바쁘다. 그는 건조하게 대답했고 그의 개인 경호원은 이미 잠재적인 위협이나 불편함을 차단하기 위해 자세를 잡고 있었다. 제발 제 말을 들어주셔야 해요. 내일 회의에 대한 거예요. 그 남자들, 외국인들, 그들이 대표님을 상대로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경호원이 이미 김지훈의 어깨를 잡았을 때 이강민은 기다리라는 손짓을 했다. 소년의 절박함 속에 잠시 그의 주의를 끄는 무언가가 있었다. 무슨 소리니? 내 회의를 어떻게 아는 거야? 제가 그들이 우크라이나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들은 아무도 이해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조금 알아요. 그들은 계약서에 숨겨진 조항들이 있고 6개월 안에 대표님이 회사를 잃게 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사회의 이사들을 매수했다고 했어요. 이강민의 표정은 가벼운 호기심에서 명백한 짜증으로 바뀌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돈을 얻으려고 이야기를 지어내는 거니? 아니면 누가 너에게 돈을 주고 내 계약을 방해하라고 시킨 거니? 이때 건물 문이 열리고 테크코리아 임원 3명이 추가 경호원 2명과 함께 나왔다. 그들은 재빨리 상황을 평가했다. 그들의 상사가 누더기 옷을 입은 길거리 소년과 지저대는 강아지에게 접근당하고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혐오스러운 표정을 한 중년의 임원 중 한 명이 물었다. 이 라인은 어디서 나타난 겁니까? 그는 우리 회사를 상대로 한 어떤 음모에 대해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민은 이제 눈에 띄게 짜증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마도 중요한 날 전에 혼란을 야기하기 위해 경쟁사가 보낸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맹세코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김지우는 경호원에게서 벗어나려 애썼지만 경호원은 이제 그를 더 단단히 잡고 있었다. 녹음본이 있어요. 그들은 우크라이나어로 대표님을 계약으로 속일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임원 중 한 명이 크게 웃었다. 이제 길거리 소년이 국제기업법 전문가이고 우크라이나어를 한다고요? 한심하군요. 약에 취한 게 분명합니다. 다른 임원이 제안했다. 아니면 아주 아마추어적인 갈취 시도이거나요. 이강민은 비싼 손목시계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럴 시간이 없다. 나는 이 회사 역사상 가장 큰 계약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라. 제발요. 김지훈은 온 힘을 다해 외쳤다. 제가 녹음했어요. 증명할 수 있어요. 그 마지막 절박한 외침에 담긴 무언가, 어쩌면 소년 목소리의 순수한 확신이나 녹음 언급 때문에 이강민은 다시 한번 망설였다. 그는 몇 초 동안 김지훈의 얼굴을 살폈고 그의 크고 겁에 질렸지만 단호한 눈을 관찰했다. 그 녹음본을 보여줘. 이강민은 마침내 팀의 모든 권고에도 불구하고 명령했다. 임원 중 한 명이 즉시 항의했다. 대표님,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투자자들이 계약을 마무리하기 위해 오늘 특별히 도착했습니다. 어떤 지연이라도 불신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잠깐만. 이강민은 건조하게 대답했다. 이 어리석은 소동을 한 번에 끝내기 위해 1분만. 경호원은 김지훈의 어깨를 잡은 손을 살짝 풀었고 김지훈은 재빨리 주머니에서 깨진 휴대폰을 꺼냈다. 비는 약간 줄었지만 여전히 모두가 건물 입구에 보호막으로 다가갈 만큼 충분히 내리고 있었다. 여기 있어요. 김지훈은 손을 떨며 손상된 기기에서 어색하게 파일을 찾았다. 그들이 알아차리지 못했을 때 녹음했어요. 휴대폰 화면은 너무 깨져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기가 거의 불가능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김지훈은 마침내 오디오 파일을 찾아 재생 버튼을 눌렀다. 소리는 낮고 잡음이 섞였지만 목소리는 들을 수 있었다. 처음 몇 문장은 순수한 우크라이나어였고 참석한 거의 모든 사람에게는 이해할 수 없었다. 이강민은 점점 더 회의적인 시선으로 소년을 바라보았고 그 터무니없는 방해를 끝내려 했다. 바로 그때 오디오는 남자들이 언어를 섞는 부분을 포착했다. 내일 오전 9시 이강민이 서류에 서명하면, 그리고 그가 분명히 달성하지 못할 성과 조항, 사업가의 표정이 급변했다. 잠깐 다시 재생해봐. 김지훈은 몇 초 뒤로 돌려 볼륨을 최대로 높여 오디오를 다시 재생했다. 우리가 매수한 새 이사들은 이미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승인할 것이라고 보장했어. 그는 전혀 의심하지 않아 무거운 침묵이 그룹에 내려앉았다. 이강민은 깨진 휴대폰을 마치 터지기 직전의 폭탄처럼 뚫어지라 쳐다보았다. 그의 보통 자신감 넘치던 얼굴에는 이제 진정한 걱정이 드러났다. 여기 우크라이나어를 이해하는 사람 있나? 그가 갑자기 물었다. 하임원들은 서로를 쳐다보았고 그때까지 침묵하던 한 젊은 여성이 앞으로 나섰다. 저희 할머니가 우크라이나인이셨습니다. 이 대표님. 조금 압니다. 박수연 씨, 처음부터 이걸 듣고 그들이 정확히 무슨 말을 하는지 말해줘. 이강민은 휴대폰을 그녀에게 건네며 명령했다. 그 여성 임원은 주에 깊게 들었고 그녀의 얼굴은 점차 창백해졌다. 오디오가 끝나자 그녀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눈을 들었다. 대표님, 그들은 계약서에 숨겨진 조항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문서에 의도적으로 부정확한 번역이 있다고 합니다. 6개월 후 성과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그리고 그들은 달성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합니다. 지배 지분이 그들에게 넘어갈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네, 그들은 3명의 이사회 구성원이 매수되었다고 분명히 언급합니다. 이강민의 얼굴이 변했다. 이전의 모든 짜증은 억눌린 분노로 바뀌었지만 그의 눈은 또한 더 깊은 걱정과 약간의 굴욕감을 드러냈다. 들어와, 모두 지금 당장. 그는 위험할 정도로 침착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그리고는 김지훈에게로 돌아섰다. 너도 얘야, 그 휴대폰을 가져와. 팝콘이는 뒤에 남겨지는 것이 싫은 듯 짖었다. 강아지는 밖에 있어야 합니다. 경호원 중 한 명이 말했다. 강아지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저도 안 들어가요. 김지훈은 놀랍도록 단호하게 대답했다. 조용히 있을 거예요. 약속해요. 이강민은 더 큰 걱정거리에 마음이 바쁜 듯 초조한 손짓을 했다. 소년이 강아지를 데려오게 해. 우리에게는 해결해야 할 더 중요한 일들이 있어. 일행은 대리석 벽과 세련된 조명으로 꾸며진 웅장한 건물 로비로 들어섰다. 여전히 비에 젖고 맨발인 김지훈은 그 환경에서 완전히 이질감을 느꼈다. 팝콘이는 긴장을 느끼는 듯 그의 품에서 평소와 달리 조용히 있었다. 그들은 출입카드가 필요한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30층으로 올라갔다. 올라가는 동안의 침묵은 거의 손에 잡힐 듯했다. 문이 열리자 그들은 불빛으로 빛나는 도시의 정형을 볼 수 있는 넓은 회의실로 곧장 들어섰다. 박수연 씨, 법무팀의 김민준 박사를 불러줘. 즉시 긴급하다고 말해. 이강민이 명령했다. 박준영 씨, 우크라이나인들과의 협상에 관한 모든 원본 계약서와 예비 버전을 가지고 와줘. 이지훈 씨, 녹음에서 언급된 새 이사가 누구인지 알아내. 여행 기록, 최근 금융거래 내역, 모든 것을 확인해. 임원들은 재빨리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러 나갔고 회의실에는 이강민, 경호원 2명, 김지훈, 그리고 팝콘이만 남았다. 사업가는 소년에게로 돌아섰고 김지훈이 침을 꿀꺽 삼킬 정도로 강렬하게 그를 살폈다. 우크라이나어를 어떻게 이해하는 거니? 그가 마침내 물었다. 올레나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가끔 가는 보호소에 계신 할머니세요. 몇 년 전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오셨어요. 할머니가 제가 파는 브리가데이루를 만드세요. 브리가데이루? 이강민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혼란스러워 보였다. 네, 제가 거리에서 브리가데이루를 팔아요. 그걸로 먹을 걸 사고 팝콘이 물건도 사요. 이강민은 소년의 품에서 살짝 떨고 있는 강아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이 잠시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너는 어디에 사니? 가로수길의 차양 아래요. 큰 문이 있는 폐쇄된 은행 근처요. 사업가는 그 정보를 처리하려는 듯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는 얇은 안경을 쓰고 진지한 표정을 한 중년 남성인 김민준 박사의 도착으로 말을 멈췄다. 무슨 일입니까, 대표님? 박수연 씨가 우크라이나 계약과 관련된 긴급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김민준 씨, 이것 좀 들어봐. 이강민은 김지훈의 휴대폰을 받아 다시 녹음본을 재생했다. 변호사가 듣는 동안 그의 얼굴은 혼란에서 걱정으로 마침내 경악으로 변했다. 이것이 오늘 녹음된 겁니까? 여기에서요? 건물 입구에서 20분도 차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강민이 확인했다. 이 젊은이, 그는 잠시 멈췄다. 소년의 이름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김지훈이요. 소년이 수줍게 말했다. 김지훈이, 이강민이 이어 말했다. 우크라이나어를 이해하는 듯하며 우연히 이 대화를 포착했습니다. 이때 박준형이 색깔별로 정리된 폴더에 서류 더미를 들고 돌아왔다. 요청하신 모든 계약서와 의사록이 여기 있습니다. 훌륭해. 김민준 씨, 당신과 팀이 지금 당장 이 문서들의 모든 단어를 검토해주게. 성과 지배 지분 이전과 관련된 조항, 서명 후 6개월 이내에 활성화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아봐.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미 날카로운 눈으로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우크라이나어와 영어 버전을 확인하려면 독립 번역가가 필요할 겁니다.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 고용하게. 어제까지 끝내고 싶네. 이지훈이 태블릿을 들고 회의실로 들어섰고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역력했다. 대표님,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강대호, 전구진, 윤성민 이사 3명이 지난달 키이우로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지난주 케이맨 제도 여고의 계좌에 상당한 예금을 받았습니다. 이강민은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고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다. 이런, 그는 김지훈을 잠시 쳐다보며 말을 삼켰다. 배신자들, 내가 그들을 위해 한 모든 일 후에 나를 방해하려 하다니. 다음 몇 시간은 격렬한 활동으로 이어졌다.
더 많은 변호사와 임원들이 호출되었다. 독립 번역가들이 긴급하게 연락을 받았다. 회의실은 위기운영센터로 변모했다. 김지훈은 한 구석에 앉아 모든 것을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았다. 친절한 비서가 그에게 몸을 말릴 수건과 그와 팝콘이를 위한 간식을 가져다 주었다. 소녀는 자신이 서울의 길거리 세계와 최고 수준의 기업 세계가 충돌하는 이 모든 일이 믿기지 않았다. 새벽 3시경 김민준 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이강민에게 다가왔다. 대표님,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계약서의 한국어 및 영어 버전에는 두 언어에 유창하고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만 명확할 수 있는 중요한 불일치가 있습니다. 6개월 후에 자동으로 활성화되어 65%의 집의 지분 이전으로 이어지는 불가능한 성과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 법무팀 전체를 통과했지? 이강민은 분노와 불신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차이점들은 기술 용어와 복잡한 상호 참조 속에 신중하게 위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망설였다. 법무팀의 고위 구성원 2명도 연루된 것 같습니다. 그들이 우크라이나인들로부터 국제 컨설팅을 받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삭제된 이메일을 발견했습니다. 이강민은 잠시 침묵했고 그의 시선은 서울의 야경에 멍하니 머물렀다. 마침내 그는 팝콘이를 무릎에 얹고 소파에서 거의 잠들어 있던 김지훈이 앉아있는 곳으로 돌아섰다. 이 소년이 방금 12조 원짜리 회사를 살렸군. 그 선언은 공기 중에 떠돌았고 회의실에 누구도 감히 반박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진실로 가득 차 있었다. 서울의 해가 뜨기 시작하여 회의실의 첫 햇살이 비칠 무렵 이강민은 이미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우크라이나인들과의 계약은 취소될 것이었다. 배신한 이사들은 이사회에서 해임되고 기소될 것이었다. 법무팀은 전면적인 재편성을 겪을 것이었다. 그렇다면 김지훈은? 사업가는 소파에서 팝콘이가 옆에 웅크리고 있는 채로 마침내 피로에 굴복하여 깊이 잠든 소년을 관찰했다. 길거리가 파괴하지 못한 그 소년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다. 영리함, 용기, 그리고 성실함의 희귀한 조합이었다. 김지훈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이강민이 근처 안락의자에 앉아 창밖을 사색에 잠겨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안녕. 소년이 깨어난 것을 알아차린 사업가가 말했다. 기분은 어떠니? 김지훈은 눈을 비볐고 길거리와 너무 다른 환경에서 깨어난 것에 잠시 혼란스러워했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고 방에 둘만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어요? 잠시 쉬러 갔어. 몇 시간 후에 또 다른 회의가 있어. 이강민은 일어나 다가가 소파 가장자리에 앉았다. 김지훈, 네가 어젯밤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있니? 소년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네가 내 회사를 살렸어. 수천 명 직원들의 일자리를 살렸어.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것을 살렸어. 이강민은 잠시 멈췄다. 어떻게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는 법을 배웠니?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법을? 올레나 할머니는 항상 듣는 것이 귀로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김지훈이 간단히 대답했다. 할머니는 중요한 사람들은 저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우리 근처에서 많은 진실을 말해요. 이강민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올레나 할머니는 현명한 분이시구나. 그리고 너는 특별한 아이야.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김지훈, 너를 돕고 싶어. 네가 나를 위해 한 일에 보답하고 싶어. 김지훈은 이강민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12해 동안 길거리에서 살면서 그는 도움의 제한이 높은 대가 없이 오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을 배웠다. 실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이는 소년의 눈은 사업가의 얼굴을 살피며 거짓의 흔적을 찾았다. 어떻게요? 그가 마침내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강민은 소년의 신중함을 알아차리고 미소 지었다. 우선 적절한 거처, 괜찮은 음식, 옷, 교육, 팝콘이는요? 김지훈은 보호하듯 강아지를 안았다. 팝콘이도 물론이지. 사업가는 천천히 손을 내밀어 믹스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팝콘이는 몇 초 동안 그를 살피다가 쓰다듬는 것을 허락했다. 그리고 올레나 할머니는? 할머니도 도울 수 있어. 김지훈의 눈이 처음으로 빛났다. 정말요? 할머니도 도와주실 거예요? 지훈아, 시오흔저서 그래. 내게 가르침을 주신 것에 대해 할머니께 많은 빚을 진 것 같구나.
소녀는 입술을 깨물며 그 제안을 고려했다. 제가 먼저 할머니와 이야기해도 될까요? 할머니는 항상 중요한 결정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이강민은 그 대답에 성숙함에 감명받아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사실 더 잘 해줄게. 지금 당장 보호소로 가서 할머니와 직접 이야기하자. 1시간 후 운전기사가 이강민의 고급 메르세데스를 서울 시내 거리로 몰고 가고 있었다. 뒷좌석에는 사업가와 김지훈이 앉아 있었다. 여전히 낡았지만 이제는 마른 옷을 입은 소녀는 올레나 할머니가 머물곤 하는 시립 보호소로 가는 길을 알려주었다. 대조는 더할 나위 없이 컸다. 아파트 한 채 값의 차량이 사람들이 길바닥에서 잠자고 재활용품을 줍거나 목적 없이 떠도는 거리를 지나고 있었다. 이강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불편함과 사색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거의 50살이 되는 동안 그는 이 같은 거리를 수없이 지나쳤지만 실제로 그것들을 본 적은 없었다. 저기에요? 김지훈이 낡은 간판에 시립보호소라고 적힌 낡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건물을 가리키며 말했다. 운전기사가 입구 앞에 차를 세웠고 이강민은 차에서 내리기 전에 잠시 망설였다. 이곳은 그의 세상이 아니었지만 그는 약속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김지훈은 민첩하게 차에서 뛰어내렸고 팝코니가 그를 바싹 뒤따르며 오랜 부재 후 집에 도착한 사람처럼 입구로 달려갔다. 보호소 안에서는 값싼 소독약 냄새가 급식 냄새와 습기와 섞여 있었다.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공용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고 일부는 플라스틱 의자에서 잠을 자고 다른 일부는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강민은 밤샘 후 넥타이도 매지 않고 셔츠가 살짝 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값비싼 정장을 입고 너무나도 이질적인 모습으로 호기심 많고 의심스러운 시선을 받았다. 올레나 할머니는 보통 아침에 뒷방에 계세요. 김지훈이 좁은 복도를 안내하며 설명했다. 가능하면 부엌일을 도와주세요. 그들은 플라스틱 테이블에서 콩을 분류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인 할머니를 발견했다. 73세의 나이와 허약해진 건강에도 불구하고 올레나 페트렌코는 인상적인 위엄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얀 머리카락은 항상 단순한 쪽머리로 묶여 있었고 기부받은 낡은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자세는 어떤 상황에도 완전히 굴복하지 않을 사람의 것이었다. 김지훈, 내 작은 한국인. 그녀는 소년을 보자 소리쳤고 그녀의 짙은 억양이 독특한 음악성으로 단어들을 채웠다. 걱정했단다. 어젯밤에 돌아오지 않았잖아. 그녀의 파란 눈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빛나고 있었고 소년 옆에 잘 차려입은 낯선 사람에게로 향했다. 이분은 누구시니? 올레나 할머니, 이분은 이강민 대표님이세요. 그분은 김지훈은 망설이며 적절한 단어를 찾았다. 젊은 친구에게 많은 빚을 진 사람입니다. 이강민이 말을 이으며 정중하게 손을 내밀었다. 만나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올레나 할머니. 우크라이나인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섰고 즉석 앞침에 손을 닦고는 놀랍도록 단단하게 내민 손을 잡았다. 테크코리아의 이강민 대표님요. 그녀는 자신의 상황이 암시하는 것보다 세상과 더 많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물었다. 네, 제가 맞습니다. 대표님 같은 분이 내 김지훈과 여기서 뭘 하고 계신가요? 질문의 솔직함은 사업가를 놀라게 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직접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에 익숙했다. 그는 미소 지으며 즉시 할머니의 위엄을 존중했다. 개인적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제안을 하러 왔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좀 더 개인적인 장소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세 사람, 그리고 팝코니는 비교적 고립된 작은 공간을 찾았다. 보호소의 즉석 도서관 한 구석으로 몇 개의 금속 책장이 기증된 책들을 보관하고 있었다. 불편한 의자에 앉아 이강민은 전날 밤의 특별한 일련의 사건들을 자세히 설명했다. 올레나 할머니는 놀라움 없이 모든 것을 귀에 깊게 들었고 가끔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사업가가 말을 마치자 그녀는 주름진 손으로 김지훈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고 분명한 자부심을 보였다. 그 아이는 특별한 귀를 가졌어. 그녀는 간단히 말했다. 아무도 그를 보지 못할 때 그는 귀로 모든 것을 본단다. 할머니가 잘 가르치셨습니다. 이강민이 대답했다. 이제 저는 할머니께 구체적인 형태로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김지훈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집,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 대가로 무엇을 바라시나요? 노인의 직설적인 질문에 김지훈은 두 어른 사이를 불안하게 바라보았다.
미래에 그가 자유롭게 주고 싶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이강민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이것은 계약이 아닙니다, 올레나 할머니. 보답할 기회입니다. 우크라이나인 할머니는 오랜 시간 동안 억만장자의 얼굴을 살폈고 그녀의 날카로운 눈은 표면 너머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럼 나는요? 당신의 이 거창한 계획에서 나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할머니도 살 곳, 의료 서비스, 필요한 모든 것을 갖게 될 겁니다. 두 분 모두 원하신다면 김지훈의 삶의 일부로 계속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원해요. 소년이 즉시 외쳤다. 올레나 할머니는 저와 함께 가셔야 해요, 대표님. 할머니는 제 가족이에요. 가족이라는 단어는 두 어른에게 눈에 띄는 영향을 미쳤다. 기술 제국을 건설했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연결을 소홀히 했던 이강민은 목의 덩어리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전쟁에서 모든 가족을 잃고 한국 길거리 소년에게 계속 살아갈 이유를 찾았던 올레나 할머니는 눈물을 쫓아내기 위해 재빨리 눈을 깜빡였다. 정말 도와주실 생각이시라면 이 대표님,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그럼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무엇이든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떨어뜨려 놓지 마세요. 제가 그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볼 수 없는 먼 곳에 김지훈을 두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저는 이미 모든 것을 한 번 잃었어요. 저에게 남은 작은 것마저 잃을 수는 없어요. 이강민은 그 연약하지만 꺾이지 않는 노인과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길거리 삶의 고됨이 꺼뜨리지 못한 눈빛을 가진 소년, 그리고 변함없는 충성심으로 그들을 지켜보는 작은 강아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안에서 이상하고 거의 잊혔던 감정이 움직였다. 아마 그의 치료사는 그것을 진정한 공감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제 약속입니다. 올레나 할머니, 두 분은 함께 계실 겁니다. 3주 후 청담동의 방 3개짜리 아파트가 김지훈 올레나 할머니 그리고 팝코니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었다. 호화롭지 않으면서도 편안한 곳이었다. 이강민은 개인적으로 세부 사항을 챙겨 그곳이 아늑하고 기능적이도록 했다. 올레나 할머니의 다리가 더 이상 정신만큼 튼튼하지 않았기에 간호사가 매일 방문하여 그녀를 도왔다. 개인 교사는 김지훈이 잃어버린 정규 교육 기간을 만회하도록 도왔고 그가 결국 정규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다. 적응은 쉽지 않았다. 처음 몇 밤 동안 김지훈은 종종 깜짝 놀라 깨어났고 차양 아래 종이 상자가 아닌 부드러운 침대에 있다는 것에 혼란스러워했다. 올레나 할머니는 한밤중에 부엌 찬장을 강박적으로 정리하는 모습이 종종 발견되었는데 이는 궁핍했던 시절에 생긴 습관이었다. 팝코니는 더 이상 오지 않을 부족한 날에 본능적으로 대비하여 가구 아래에 음식물 찌꺼기를 숨기는 것을 멈추는데 몇 주가 걸렸다. 이강민은 정기적으로 방문했고 항상 실용적인 작은 선물들을 가져왔다. 김지훈을 위한 책, 올레나 할머니를 위한 다채로운 숄, 팝코니를 위한 튼튼한 장난감 등이었다. 이러한 방문 중에 사업가는 종종 김지훈이 읽고 있는 책이나 TV에서 본 뉴스에 대한 통찰력 있는 관찰에 놀라곤 했다. 선천적으로 날카로운 지성이 마침내 마땅히 받아야 할 지적 양분을 얻고 있었다. 모든 사람의 삶을 바꾼 사건이 있은 지 6개월 후 이강민은 그 방문 중 하나에서 김지훈이 아파트의 작은 베란다에서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도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무세운 생각하니 김지훈 그 소년에게 다가가며 물었다. 아직 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소년은 멀리 떨어진 거리를 가리키며 대답했다. 저와 같았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는 단지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시간에 있었고 거의 아무도 모르는 언어를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 있을 수 있었어요. 이강민은 그 말의 무게를 느꼈다. 김지훈의 이야기는 길거리 소년, 국제 사기에서 기술 거인을 구하다 라는 제목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다른 헤드라인에 밀려 빠르게 잊혔다. 그로 인해 어떤 시스템적인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내 말이 맞아. 사업가가 인정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불공평해. 올레나 할머니는 보이는 것이 사람의 첫 번째 권리라고 말씀하세요. 김지훈이 말했다. 하지만 아무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강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몇 주 동안 숙고해온 결정을 마음속으로 내렸다. 김지훈, 생각해봤어. 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특별한 재능을 보여줬어. 들리지 않는 것을 듣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재능. 그냥 주의를 기울이면 돼요. 소년이 간단히 대답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니, 모두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아니면 원하지 않는 거지. 이강민은 소년에게 완전히 몸을 돌렸다. 레오에게 제안을 하고 싶어. 네가 준비되고 필요한 교육을 받았을 때 나와 함께 일하는 것을 고려해 주었으면 해. 네가 한 일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테크코리아와 나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야. 김지훈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일리오? 대표님 회사에서요? 다시 지훈아, 시오벤터에서 그래.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네가 공부하고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일이야. 그리고 때가 되면 네가 원한다면 너를 위한 자리가 있을 거야. 소녀는 몇 주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가능성을 처리하며 잠시 침묵했다.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강민은 다시 한번 그 대답에 성숙함에 감명받아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결정할 시간은 충분해. 다음 몇 년은 놀랍도록 빠르게 흘러갔다. 김지훈은 집중적인 교육 지원을 받으며 모든 기대를 뛰어넘었다. 그의 민첩한 지성은 적절한 기회에 노출되자 비범하게 꽃을 피웠다. 16살에 그는 이미 또래들을 따라잡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 과목에서 종종 그들을 능가했다. 올레나 할머니는 건강이 점차 약해졌지만 조언자이자 안식처로서의 역할에서 빛을 발했다. 그녀의 삶에 뒤늦게 찾아온 안정은 두 대륙에서 수십 년간의 경험으로 형성된 그녀의 지혜와 지식이 김지훈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녀의 끊임없는 존재는 사춘기에 피할 수 없는 도전과 이전에 거부되었던 세상에 적응하는 동안 소년을 지탱해 주었다. 서울대학교 캠퍼스 복도는 그날 아침만큼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올레나 할머니에게 헌정된 입양성 시인 김지훈 페트랭코는 서둘러 행정학과로 향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그는 3학년 졸업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20살에 그는 인상적인 청년이 되어 있었다. 키가 크고 운동신경이 좋으며 항상 주변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포착하는 듯한 강렬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또 늦을 거야, 페트랭코? 강당 입구에서 그를 기다리던 동급생 김미나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녀의 갈색 눈은 친구의 습관을 잘 아는 사람의 친근함으로 빛났다. 올레나 할머니 때문이야. 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나가기 전에 아침을 다 먹으라고 고집하셨어. 배고프면 아무도 제대로 생각하지 못한다고. 할머니 말이 항상 옳지. 김미나는 어깨에 맨 가방 끈을 고쳐 맸다. 할머니는 어떠셔? 감기는 좀 나아지셨어? 김지훈의 미소가 살짝 희미해졌다. 나아지고 계시지만 여전히 약해지셨어. 의사 선생님은 그 나이에는 정상이라고 하시지만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81세의 올레나 할머니는 신체적으로 더 허약해졌지만 그녀의 정신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이제 작은 질병 하나하나가 김지훈이 애써 숨기려 했지만 잘 되지 않는 걱정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할머니는 강하시니까. 김미나가 친구의 팔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최소한 10년은 더 내게 양말 정리하라고 소리치실 거야. 김지훈은 격려하려는 친구의 시도에 감사하며 웃었다. 들어가자. 최 교수님이 나를 더 괴롭힐 이유를 만들고 싶지 않아. 논문 발표는 놀랍도록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김지훈이 선택한 주제인 기업 윤리와 사회적 지속 가능성, 신흥시장에서의 통합 가능성은 참석한 많은 사람들에게 민감한 부분을 건드렸다. 그의 분석은 통찰력이 있었고 기술적으로는 합법적인 기업들이 취약계층, 커뮤니티 및 환경과의 관계에서 종종 윤리적으로 의심스러운 영역에서 운영되는 방식을 지적했다. 발표가 끝났을 때 까다로운 최 교수님조차 감명받은 듯 보였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페트랭코 씨. 당신의 논문은 매우 적절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략이 실제적인 약속이라기보다는 마케팅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당신의 분석이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김지훈은 안도감과 인정을 받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최 교수님은 살짝 미소 지으며 계속했다.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론을 실제 사례, 예를 들어 당신의 멘토로 알려진 이 대표님의 테크코리아에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당신의 비판은 그 회사에도 적용될까요? 강당에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그곳의 모든 사람들은 김지훈이 수년 전 이강민의 회사를 구한 이야기와 사업가가 그의 멘토이자 후원자가 된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그것은 교수가 의도적으로 건드린 민감한 주제였다. 김지훈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고
그 질문이 학문적일 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시험이라는 것을 알았다. 최 교수님은 그가 개인적인 충성심 때문에 자신의 원칙을 타협할지 보고 싶어 했다. 교수님, 저는 어떤 회사도 누가 이끌든 상관없이 윤리적 검토에서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마침내 대답했다. 테크코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대표님께 큰 존경과 감사를 표하지만 분석은 공정해야 합니다. 문제가 되는 관행이 있다면 개인적인 유대와 관계없이 인정하고 시정해야 합니다. 회의실에 웅성거림이 퍼졌다. 최 교수님은 대답에 진심으로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잘 말씀하셨습니다, 페트렌코 씨.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윤리는 윤리가 아니라 편의일 뿐입니다. 발표의 만점입니다. 그날 늦게 김지훈은 김미나와 함께 캠퍼스를 걸으며 논문에 대한 피드백을 논의했다. 최 교수님이 널 시험하고 있었다는 거 알았지? 그녀는 항상 직설적으로 물었다. 물론이지. 내가 이강민 대표님을 잠재적으로 비판할 용기가 있는지 보고 싶었던 거야. 그리고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내 논문에서 다른 회사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했던 것처럼 테크코리아도 비판적으로 분석했을 거야? 김지훈은 걷던 걸음을 멈추고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는 캠퍼스 나무들을 바라보았다. 응, 그랬을 거야. 사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 김미나는 놀란 듯 눈썹을 치켜떴다. 무슨 뜻이야? 테크코리아에서의 내 인턴십의 일부는 생산 사슬과 공급업체 관계 분석을 포함해 그가 다시 걷기 시작하며 설명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문제가 있는 패턴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어. 어떤 종류의 패턴인데? 아시아의 하청 공장들에서 의심스러운 노동 환경, 탈세에 가까운 복잡한 세금 최적화 계획,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 소규모 공급업체와의 계약, 빈곤 지역으로의 기술 폐기물 처리. 김미나는 낮게 휘파람을 불었다. 맙소사. 그 정보로 뭘 할 생각이야? 김지훈은 어깨를 으쓱했지만 그의 표정은 그 질문이 그를 깊이 괴롭히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아직 모르겠어. 한편으로는 뭔가 말해야 한다고 느껴. 다른 한편으로는 넌 이강민 대표님께 모든 것을 빚지고 있잖아. 김미나가 딜레마를 이해하며 말을 이었다. 그것만이 아니야. 그가 다시 멈춰 서서 목소리를 낮췄다. 대표님은 악당이 아니야, 김미나. 그분을 속이려 했던 우크라이나인들 같지 않아. 이 대표님은 정말로 게임의 규칙 안에서 최선을 다해 운영하고 있다고 믿고 계셔.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거의 모든 면에서 법을 준수하고 계시지. 거의 일부 사례는 회색지대야. 김지훈이 인정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내가 발견한 것 중에 명백히 불법적인 것은 없어. 그들은 큰 나무 아래 벤치에 도착하여 앉았다. 김미나는 잠시 친구의 옆모습을 살핀 후 물었다. 올레나 할머니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 질문은 김지훈에게 정확한 화살처럼 박혔다. 올레나 할머니는 그녀의 단순하지만 깊은 지혜로 항상 그의 도덕적 나침반이었다. 이제 어른이 되고 대학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딜레마에 직면했을 때 종종 올레나 할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라고 자문하곤 했다. 아마 잘못된 것을 보고 침묵하는 것은 동참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실 거야. 그가 슬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면 진정한 충성심은 항상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정말 대단한 분이셔. 김미나가 말했다. 나도 할머니 의견에 동의해. 네가 이강민 대표님을 정말 존경하고 존경한다면 의심스러운 관행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야 해. 김지훈은 그녀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관련된 복잡성을 의식하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졸업 후에 그분과 이야기할 거야. 그가 마침내 결심했다. 하지만 그 전에 더 많은 자료를 모으고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 절대적으로 확신해야 해. 다음 몇 주 동안 김지훈은 자신의 조사에 더욱 깊이 몰두했다. 테크코리아의 선임 인턴으로서의 접근 권한을 활용하여 그는 의심스러운 모든 관행, 모든 문제 있는 계약, 원칙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모든 기업 결정을 꼼꼼하게 분류했다. 그와 동시에 그는 이강민 대표님을 정기적으로 방문했고 가끔 강남의 사업가 저택에서 저녁 식사를 하거나 그와 함께 사교 행사에 동행했다. 결혼하지 않았고 자녀도 없는 억만장자는 김지훈을 점점 더 아들처럼 혹은 자연스러운 후계자처럼 대했다. 그는 종종 김지훈을 다른 사업가들에게
테크코리아의 미래라고 소개했고 젊은이는 당황했다. 이러한 특별한 대우는 김지훈에게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자신에게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준 사람을 어떻게 대면할 수 있을까? 자신을 가족처럼 대하는 사람의 사업 관행에 어떻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까? 특히 추웠던 7월의 어느 밤, 김지훈은 올레나 할머니, 그리고 이제는 나이든 더욱 보호적인 팝콘이와 함께 사는 아파트에 도착했고 할머니가 베란다에 앉아 여러 색깔의 쇼를 두르고 사색에 잠겨 도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안으로 들어가셔야 해요. 올레나 할머니. 추워요. 그가 다정하게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차가운 공기는 생각에 좋단다. 그녀는 브라질에서 오랜 세월을 보냈음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억양으로 대답했다. 그리고 너 내 아들아, 요즘 많은 생각을 정리해야 할 것 같구나. 김지훈은 미소 지었다. 81세에도 올레나 페트렌코의 날카로운 통찰력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딜레마가 있어요. 그가 할머니 옆 의자에 앉으며 인정했다. 이 대표님과 회사에 대한 것이지, 그렇지? 직설적인 질문은 그를 놀라게 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어떻게 항상 아세요? 몇 주 동안 내 눈에서 봤단다. 공원에서 치인 아기 고양이를 발견했을 때와 같은 표정이었어. 돕고 싶지만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것을 아는 표정. 김지훈은 몇 년 전에 그 사건을 떠올리며 침을 꿀꺽 삼켰다. 그것보다 더 복잡해요. 말해보렴. 그녀는 주름진 손을 그의 손 위에 얹으며 격려했다. 다음, 1시간 동안 김지훈은 테크코리아의 의심스러운 관행에 대한 자신의 발견을 자세히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공장과 베트남 공장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전자부품을 조립하는 노동자들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회사 데이터 센터 근처의 환경 오염에 대한 데이터를 제시했다. 작은 현지 공급업체들이 최소한의 이윤을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받아 자체 직원들의 노동 조건을 열악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방법을 자세히 설명했다. 올레나 할머니는 모든 것을 침묵하며 들었고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그녀의 얼굴에는 오직 집중된 주에만이 보였다. 김지훈이 말을 마치자 그녀는 몇 분 동안 침묵하며 모든 정보를 소화하는 듯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가 마침내 물었다. 저는 이 대표님께 제 삶을 빚지고 있어요. 일로 그분과 대립하는 것은 배신이 아닐까요? 노인은 의자에 몸을 고쳐 앉으며 그녀의 시선을 아래의 불빛으로 빛나는 도시로 돌렸다. 네가 어렸을 때 길거리에서 살 때 내가 항상 듣는 것에 대해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하니? 듣는 것이 귀로 보는 것이라고요. 그가 자동적으로 대답했다. 그래. 그리고 또 뭐였지? 김지훈은 잠시 생각했다. 정말 듣는 사람은 자신이 들은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요. 정확하다. 올레나 할머니는 그의 손을 살짝 쥐었다. 너는 들었어. 너는 봤어. 이제 너는 그 지식에 대한 책임이 있단다. 하지만 이 대표님은 배신감을 느끼실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겠지. 그녀는 한숨을 쉬었고 그녀의 시선은 마치 오래된 기억에 접근하는 듯 멀어졌다. 내가 우크라이나를 떠날 때 나는 어린 남동생을 뒤에 남겨두었어. 그는 오고 싶어 하지 않았어. 내가 위험에 대해 과장하고 있다고 말했지. 떠나기 전날 밤 우리는 끔찍하게 싸웠어. 김지훈은 주에 깊게 들었다. 올레나 할머니는 우크라이나에서의 과거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다. 몇 달 후 그는 나에게 단 하나의 메시지를 보냈어. 누나가 올렸어. 내가 구원받고 싶어 하지 않을 때조차 나를 구하려고 노력해줘서 고마워. 그녀는 잠시 멈췄고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것이 내가 그에게서 소식을 들은 마지막이었어. 그 말의 무게가 차가운 밤 공기 속에 그들 사이에 떠돌았다. 때로는 그녀가 마침내 말을 이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들어야 할 것을 말하는 것이란다. 비록 그것이 고통스럽더라도, 비록 관계를 잃을 수도 있더라도 할머니는 이 대표님이 그걸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결국에는 그럴 거야. 내가 믿는 그런 사람이라면. 올레나 할머니는 살짝 미소 지었다. 기억하렴. 그날 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웃었을 때 그분은 비에 젖은 길거리 소년의 말을 들을 겸손함을 가졌었단다. 그분 안에는 선함과 지혜가 있어. 비록 때로는 사업의 세계에서 길을 잃을 때도 있지만 김지훈은 그녀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시에 더 가벼워지고 더 단호해지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졸업 후에 그분과 이야기할게요. 정중하게, 하지만 진실을 희석하지 않고 제 발견과 우려사항을 제시할 거예요. 만약 그분이 네 우려를 거부한다면 그 질문은 무거운 구름처럼 밤 공기 속에 떠돌았다. 김지우는 대답하기 전에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럼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올레나 할머니는 미소 지었고 그 미소에는 자부심과 함께 약간의 슬픔이 담겨 있었다. 너는 많이 자랐구나, 내 작은 한국이나. 정말 많이 자랐어. 다음 날 아침 김지우는 끊임없이 울리는 휴대폰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아직 잠이 덜 깬 채 더듬거리며 탁자 위에서 휴대폰을 찾았다. 김미나였다. 검 좋은 아침, 게으름뱅이. 그녀의 활기찬 목소리가 전화기 건너편에서 들려왔다. 누가 방금 한국거래소 기업윤리부서에서 인턴십 초대를 받았는지 맞춰봐. 너? 김지우는 침대에 앉아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다. 한국거래소는 어떤 경영학되게도 권위 있는 곳이었다. 응. 그리고 누가 나를 추천했는지 맞춰봐. 전혀 모르겠어. 내 친구 최 교수님. 아무래도 그분이 기업 지배 구조와 지속 가능한 관행에 대한 내 연구에 감명받으셨나 봐. 정말 대단하다, 김미나. 축하해. 김지훈은 친구를 진심으로 기뻐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그녀는 목소리를 더 진지하게 바꾸며 계속했다. 내 업무의 일부는 거래소에 상장된 회사들의 사업 관행을 분석하는 거야. 테크코리아도 포함해서. 김지훈은 잠시 침묵하며 그 의미를 이해했다. 내가 이걸 너에게 말하는 이유는 네가 내부적으로 비슷한 것들을 조사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야. 김미나가 설명했다. 외부의 시선도 주시하고 있다는 걸 네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이강민 대표님과 이야기하기로 결정했을 때 지원이 필요하다면 내가 독립적인 데이터로 도울 수 있어. 고마워, 김미나. 그건 정말 큰 의미가 있어. 전화를 끊은 후 김지우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무릎에 뛰어오른 팝콘이를 무심코 쓰다듬었다. 상황은 움직이고 있었다. 테크코리아의 의심스러운 관행에 대해 이강민 대표님과 대면할 순간이 그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멘토뿐만 아니라 그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아버지 같은 존재인 그 남자를 잃을 위험도 커지고 있었다. 김지훈의 서울대학교 졸업식은 화창한 12월 오후에 열렸다. 대학의 본관 강당은 자랑스러운 가족들, 엄숙한 교수들, 그리고 다음 장을 고대하는 젊은이들로 가득 차 있었다. 맨 앞줄에는 올레나 할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다. 최근의 이동성 감소로 인해 휠체어를 사용하게 되었지만 그녀는 삶의 모든 도전에 맞섰던 것과 같은 위험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녀 옆에는 놀랍게도 이강민 대표님이 앉아 있었다. 억만장자는 사업과 관련 없는 공공행사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지만 김지훈의 졸업식에는 반드시 참석했다. 흠잡을 데 없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호기심 어린 시선과 몇몇 사진작가들의 플래시를 받았지만 그의 시선은 졸업생들이 기다리고 있는 무대에 고정되어 있었다. 김지훈 페트랭코라는 이름이 호명되었을 때 관중석의 세 사람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반응했다. 올레나 할머니는 얼굴을 감싸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몇 줄 뒤에 앉아있던 김미나는 비난하는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로 휘파람을 불었다. 그리고 이강민 대표님은 억눌렸지만 진심 어린 자부심으로 박수를 보냈고 그의 보통 진지한 표정은 살짝 미소로 부드러워졌다. 김지우는 무대를 가로질러 졸업장을 받고 관중석을 향해 돌아서며 올레나 할머니에게 특별히 허리 숙여 인사했다. 사랑과 감사로 가득 찬 그 몸짓은 그곳에 있던 가장 엄격한 교수들마저 감동시켰다. 이후의 축하 행사는 이강민 대표님이 예약한 우아한 레스토랑에서 열렸다. 꽃과 작은 실내악 오케스트라, 그리고 세련된 메뉴로 특별히 준비된 개인 공간이었다. 김미나와 김지훈의 몇몇 친한 동료들, 그리고 까다로운 최 교수님을 포함한 일부 교수들이 초대되었다. 우리 졸업생을 위해 건배. 모두에게 샴페인이 제공되자 이강민이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김지훈 8년 전 그 폭풍우 치던 밤 이후로 너는 나를 놀라게 하는 것을 멈춘 적이 없어. 너의 지성, 너의 진실성, 그리고 평범함을 넘어선 것을 볼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은 젊은 사람에게서 보기 드문 귀한 자질이야. 감동 어린 시선들이 연설을 따랐다. 김지훈이 테크코리아를 구한 이야기는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 나는 너의 학문적 성취뿐만 아니라 이강민이 계속했다.
네가 된 사람에게도 자부심을 느껴. 테크코리아와 나는 너를 우리 팀에 두게 되어 행운이고 이것이 길고 번영하는 파트너십의 시작이기를 바라. 잔들이 들어 올려지고 건배가 이루어졌다. 김지훈은 감격하며 감사를 표했고 특히 귀로 세상을 보는 법을 가르쳐 주신 올레나 할머니와 내가 눈에 띄게 될 기회를 주신 이강민 대표님께 자신의 성취를 바쳤다. 오후는 부드러운 음악, 활기찬 대화, 맛있는 음식과 함께 축제 분위기 속에서 흘러갔다. 외부에서 보는 사람에게는 성공적인 축하의 완벽한 모습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방에 있는 세 사람에게는 잠재된 긴장이 분위기를 감돌았다. 김민아는 이강민 대표님이 테크코리아의 미래 계획을 언급할 때마다 김지훈에게 걱정스러운 시선을 보냈다. 최 교수님은 와인 몇 잔을 마신 후 사업가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쟁을 벌였고 이는 다른 손님 중 한 명에 의해 능숙하게 화제가 전환되기 전까지 대립의 위기에 처했다. 그리고 김지훈은 미소 짓고 겉으로는 여유로워 보였지만 지난 몇 달 동안 자신이 작성한 서류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다. 테크코리아의 윤리적으로 의심스러운 관행에 대한 상세한 문서로 이제 그의 개인 컴퓨터 폴더에 저장되어 적절한 순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순간은 일주일 후 이강민 대표님이 김지훈을 자신의 저택으로 저녁 식사에 초대했을 때 찾아왔다. 우리 둘이서만. 사업가는 전화로 말했다. 회사에서의 내 미래에 대해 논의하고 싶어. 강남의 초고급 주택 단지에 위치한 이강민 대표님의 저택은 유명한 일본 건축가가 설계한 인상적인 유리, 콘크리트, 목재 구조물이었다. 미니멀하고 세련된 그곳은 소유주의 성격을 완벽하게 반영했다. 효율적이고 현대적이며 인상적이지만 불필요한 과시는 없었다. 김지훈은 이강민 대표님 본인에게 환영받았다. 그날 밤은 직원들을 쉬게 하고 저녁 식사를 준비할 요리사만 남겨두었다. 어두운 바지와 리넨 셔츠를 입은 사업가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보다 더 편안해 보였다위 환영한다. 그가 젊은이를 조명이 켜진 정원과 멀리 도시가 보이는 테라스로 안내하며 말했다. 말 뜻대 우리 대화에 더 조용한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사람을 위해 우아하게 차려진 테이블에는 크리스탈 잔과 은색, 식기가 부드러운 조명 아래 반짝였다. 레드 와인 한 병은 이미 따여 숨을 쉬고 있었다. 모든 것이 아름답네요. 김지훈은 긴장감을 억누르려 애쓰며 말했다. 그의 배낭 안에는 그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즉 테크코리아의 의심스러운 관행에 대한 모든 증거, 분석 및 권고사항이 담긴 태블릿이 있었다. 그들은 앉았고 이강민은 직접 와인을 따랐다. 2010년 8월로 그가 설명했다. 특별한 날을 위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와인 중 하나야. 요리사는 잠시 나타나 에피타이저 구운 가리비와 콜리플라워 퓨레, 트러플 오일을 서빙한 후 다시 주방으로 사라졌다. 그래서 이강민이 첫 모금의 와인을 마신 후 시작했다. 이 저녁 식사가 왜인지 궁금할 거야. 김지훈은 자신의 긴장감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너에게 제안할 것이 있어. 오랫동안 고려해온 거야. 억만장자는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김지훈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테크코리아의 새로운 사업부를 만들고 싶어. 사회혁신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초점을 맞춘 부서야. 그리고 네가 그곳을 이끌어 주었으면 해. 김지훈은 놀라움에 와인에 거의 질식할 뻔했다. 그날 밤 그가 상상했던 모든 가능성 중 이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새로운 사업부요? 하지만 저는 이제 막 졸업했어요. 이런 것을 이끌 만큼 경험이 충분하지 않아요. 이강민은 미소 지었다. 동의하지 않아. 너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정확히 가지고 있어. 독특한 관점, 탄탄한 학문적 배경,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베테랑 임원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윤리적 비전이야. 게다가 경험이 풍부한 팀의 지원을 받을 거야. 김지훈은 식기를 내려놓고 생각을 정리하려 애썼다. 이 사업부는 이강민이 계속했다. 기업 구조 내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가질 거야. 자체 예산, 전통적인 투자 수익 논리를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 프로젝트를 개발할 자유, 취약계층 커뮤니티와 협력하고 사회 문제에 특화된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거야. 그 제안은 매력적이었다. 김지훈이 꿈꿔왔던 바로 그런 일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대표님, 그가 조심스럽게 시작했다. 왜 지금인가요? 무엇이 이런 아이디어를 촉발시켰나요? 사업가는 대답하기 전에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셨다. 솔직히 말할게, 김지훈. 나는 늙어가고 있어. 제국을 건설했지만
재무제표의 숫자 외에 나의 유산이 무엇이 될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 테크코리아는 기술적으로 세상을 바꿨지만 사회적으로도 세상을 바꾸기를 원해. 그리고 너는 그 길을 이끌 적임자야. 이강민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김지우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뭔가 완전히 들어맞지 않았다. 그것은 관대한 제안이었고 심지어 비범했지만 편리하게도 보였다. 정말 영광입니다. 김지훈이 마침내 대답했다. 그리고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락하거나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전에 대표님께 보여드릴 것이 있어요. 이강민은 호기심 어린 듯 눈썹을 치켜떴다. 무엇인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가운데 김지훈은 배낭에서 태블릿을 꺼내 전원을 켰다. 회사 인턴십 기간 동안, 특히 지난 몇 달 동안 몇 가지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테크코리아에 제가 우려하는 관행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강민의 얼굴은 거의 눈에 띄지 않게 굳어졌지만 그는 목소리를 침착하게 유지했다. 어떤 종류의 관행인데? 아시아 하청 공장의 노동 환경, 완화되지 않은 환경 영향, 소규모 공급업체와의 관계, 공격적인 세금 전략. 김지우는 화면을 손가락으로 밀어 자신의 프레젠테이션을 열었다. 대표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몇 초 동안 이강민은 김지훈을 바라볼 뿐이었고 그의 얼굴은 뚫을 수 없는 가면 같았다. 그러다 천천히 긍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보여줘. 다음 1시간 동안 거의 손대지 않은 메인 요리와 디저트 사이에서 김지훈은 자신의 발견을 체계적으로 발표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공장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그곳에서 테크코리아의 부품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산되고 있었다. 회사 데이터 처리 센터 근처에 환경 오염에 대한 데이터를 제시했다. 브라질의 소규모 공급업체들이 최소한의 이윤을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받아 자체 직원들의 노동 조건을 열악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방법을 자세히 설명했다. 또한 회사가 조세 피난처에 있는 복잡한 자회사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세금을 극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설명했다. 이는 합법적인 기술이지만 이미 개발도상국의 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윤리적으로 의심스러웠다. 프레젠테이션 내내 이강민은 침묵하며 귀에 깊게 들었고 가끔 특정 지점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그의 표정은 처음에는 닫혀 있었지만 점차 읽기 어려운 모습으로 변했다. 놀라움, 불편함, 그리고 어쩌면 마지못한 존경심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김지훈이 마침내 말을 마치자 테라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젊은이는 긴장하며 반응을 기다렸다. 인상적인 조사로군. 이강민이 마침내 중립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묻고 싶은데 이 정보를 다른 사람과 공유했나? 아니요. 김지훈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대표님이 처음 보시는 분입니다. CEO이자 창업자로서 대표님이 먼저 아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강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와인을 더 따랐다. 그리고 이 정보로 내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나? 대표님께서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피상적이거나 마케팅 목적이 아닌 실제적인 변화를 구현하는 것을 고려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지훈은 마침내 자신의 우려를 표현할 기회에 활기를 띠며 몸을 앞으로 숙였다. 다이보머라클, 대표님, 테크코리아는 전체 산업의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수익성과 윤리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단순히 슬로건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관행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너는 기업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군. 이강민이 이제 더 차가운 어조로 대답했다. 네가 보여준 모든 것, 절대적으로 모든 것이 업계 표준 범위 내에 있어. 게다가 합법적이야. 합법성이 윤리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김지훈이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반박했다. 그리고 모두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유효한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사업가는 깊은 한숨을 쉬며 잔을 테이블에 세게 내려놓았고 그 소리가 밤의 정적 속에 울려 퍼졌다. 네가 제안하는 이 모든 변화를 구현하면 어떻게 될지 아나? 우리의 비용은 상당히 증가할 거야. 같은 관행을 계속할 경쟁사들은 경쟁 우위를 얻게 될 거고 주주들은 주식을 팔아 회사 시장 가치를 떨어뜨릴 거야. 직원들을 해고하거나 사업장을 폐쇄해야 할 수도 있어. 아니면 우리가 시장의 변화를 이끌 수도 있습니다. 김지훈이 반박했다. 윤리적인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지속 가능한 관행에 점점 더 관심을 갖는 소비자들을 확보하고 브랜드 평판을 개선하고 모두에게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 규제 변화를 고무할 수도 있습니다. 이강민은 오랫동안 젊은이를 살폈고 그의 얼굴에는 수수께끼 같은 표정이 떠올랐다. 그래서 내가 새 사업부를 제안한 거야. 네가 회사의 핵심 사업을 위태롭게 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통제된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김지훈은 이해했다. 그 제안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회유하려는 시도였다. 이강민은 어떻게든 그의 조사를 알아차렸거나 최소한 의심했고, 김지훈의 재능을 활용하는 동시에 잠재적인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었다. 사회사업부는 단지 명목상의 부서가 될 뿐이죠. 김지훈이 부드럽게 물었다. 나머지 회사는 똑같이 운영되는 동안 전시용 프로젝트를 위한 부서요. 이강민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일어나 테라스 난간으로 걸어갔고 김지훈에게 등을 돌렸다. 너는 젊었을 때의 나와 많이 닮았어. 그가 마침내 말했다. 이상으로 가득 차 있고 모든 사람이 명확한 윤리적 원칙을 따른다면 세상이 더 나아질 수 있다고 확신했지. 그가 돌아서자 그의 얼굴은 간접 조명에 부분적으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하지만 현실 세계는 더 복잡해. 타협, 양보, 어려운 선택으로 가득 차 있지. 그것이 취약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관행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김지훈도 일어나며 주장했다. 아니면 환경을 훼손하거나 아니면 전체 커뮤니티를 착취하거나. 해를 끼쳐? 착취해? 이강민의 목소리가 살짝 높아졌다. 우리는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어. 생명을 구하는 기술을 개발했어. 우리의 세금 최적화 전략에도 불구하고 수십억 원의 세금을 냈어. 테크코리아는 지난 20년간 대부분의 공공기관보다 한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했어. 그리고 진정한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운영한다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김지훈은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이강민은 테이블로 돌아와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앉았고 그의 손가락은 밤의 정적 속에 울릴 만큼 충분한 힘으로 금속을 꽉 쥐었다.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이 뭔지 아나, 김지훈? 배은망덕이야. 그의 목소리가 이제 살짝 떨렸다. 나는 너를 길거리에서 데려왔어. 너와 그 우크라이나 할머니에게 너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삶을 주었어. 국내 최고의 대학에서 교육비를 지불했어. 가능한 모든 문을 열어주었어. 그런데 너는 어떻게 보답했지? 내가 어떤 종류의 범죄자인 것처럼 내 회사를 등 뒤에서 조사하고 비난 문서를 작성했어. 제가 대표님을 범죄자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김지훈은 그 말의 무게를 물리적인 타격처럼 느끼며 대답했다. 그리고 배은망덕하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대표님과 대표님의 회사를 아끼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강민은 웃음기 없는 마른 웃음을 터뜨렸다. 긴다고?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증거를 모아 제가 대표님께 먼저 보여드렸고 다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증거입니다. 김지훈은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대표님을 해치고 싶었다면 이 모든 것을 언론이나 규제기관에 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대표님께 직접 찾아왔습니다. 대표님이 좋은 분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일부 기업 결정의 영향을 완전히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업가는 김지훈을 오랫동안 살폈고 마치 복잡한 암호를 해독하려는 듯한 표정이었다. 만약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모든 것을 지금 그대로 유지하기로 선택한다면, 그것은 김지훈이 두려워했던 질문이었다. 지난 몇 주 동안 그의 생각을 괴롭혔던 진실의 순간이었다. 그럼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겁니다. 그가 마침내 마른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대표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할 겁니다. 그건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억만장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입술에는 슬픈 미소가 감돌았다. 기억하니, 김지훈? 8년 전 그 비 오는 밤에 테크코리아 앞에 나타나 함정에 대해 소리쳤을 때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았어. 모두 비웃었지. 기억합니다. 네가 모든 상식에 반해서도 내 말을 듣기로 결정한 이유가 뭔지 아나? 내 눈에 담긴 진정한 절박함 때문만은 아니었어.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됐지만 잠시나마 네가 내가 시작했을 때의 나를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야.
아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말을 들리게 하기 위해 소리쳐야 했던 소년. 이강민은 옆 테이블로 걸어가 위스키 한 잔을 따르고 단숨에 마셨다. 차이점은 내게는 정말 중요한 말이 있었다는 거야. 그가 김지훈에게로 돌아서자 그의 얼굴에는 이제 분노보다 피로가 더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내게는 중요한 말이 있을지도 몰라. 김지훈에게 희망의 불꽃이 피어올랐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네 방법이나 결론에 동의한다는 의미는 아니야. 이강민이 계속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다른 사람들과 상의하고 함의를 고려해봐야겠어. 이해합니다. 김지훈이 대답했다. 즉각적인 결정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강민은 고개를 끄덕였고 집 내부로 이어지는 문으로 향했다. 저녁 식사가 끝났다는 분명한 신호였다. 너는 오늘 밤 나를 깊이 실망시켰어, 김지훈. 내 우려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처리한 방식 때문이야. 신뢰는 다시 쌓기 어려운 거야. 김지훈은 목에 덩어리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다. 언젠가 대표님께서 제가 이렇게 한 것이 대표님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표님께서 옳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업가는 대답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알 수 없는 눈빛을 던지며 김지훈을 문까지 안내했고 보통 주고받던 따뜻한 포옹과는 고통스럽게 대조되는 공식적인 악수로 작별 인사를 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김지훈에게 흐릿했다. 앱 택시 운전사는 가벼운 대화를 시도했지만 곧 승객의 기분을 알아차리고 침묵을 존중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불빛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닿을 수 없는 별들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그는 올레나 할머니가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고 팝코니가 그녀의 발치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TV는 다큐멘터리 채널에 맞춰져 있었고 볼륨은 매우 낮았다. 늦었는데 아직 안 주무세요? 김지훈이 평범하게 들리려 애쓰며 물었지만 노인은 즉시 뭔가 잘못되었음을 알아차렸다. 무슨 일이 있었니? 그녀가 직설적으로 물었고 뜨개질을 옆으로 치웠다마는 이야기했어요. 김지훈이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으며 대답했다. 모든 것을 보여드렸어요. 증거 분석 권고사항을요. 그래서? 질문은 짙은 구름처럼 공중에 떠돌았다. 그분은 반응이 좋지 않으셨어요. 적어도 처음에는요. 김지훈은 갑자기 지친 듯 두 손으로 얼굴을 비볐다. 배은망덕하다고, 제가 사업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실망했다고 하셨어요. 올레나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파란 눈은 김지훈의 얼굴에서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너는 기분이 어떠니? 끔찍해요. 그가 인정했다. 할머니 외에 저를 정말로 믿어준 유일한 사람을 배신한 것 같아요. 수년간의 신뢰와 우정을 내던진 것 같아요. 그는 잠시 멈췄다. 하지만 동시에 너는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구나. 올레나 할머니가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네. 그리고 결국 어쩌면 그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떠나기 전에 그분은 이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어쩌면 제게 중요한 말이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노인은 살짝 미소 지었다. 그럼 희망이 있구나. 어쩌면요. 올레나 할머니는 주름진 손을 내밀어 김지훈의 얼굴을 다정하게 만졌다. 기억하렴, 내 아들아. 진실은 결코 배신이 아니란다. 아플 수도 있고 큰 대가를 치를 수도 있지만 결코 배신은 아니야. 다음 며칠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김지훈은 이강민 대표님으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 그의 테크코리아 사원증은 여전히 작동했다. 그는 본사 입구에서 몰래 확인했다. 하지만 상황이 명확해질 때까지 출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민아는 친구를 걱정하며 매일 전화했다. 정말 내가 한국거래소 사람들을 개입시키지 않아도 되겠어. 우리가 내 발견에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데. 아직은 아니야. 김지훈이 대답했다. 그분께 모든 것을 고려할 시간을 주기로 약속했어. 그걸 지켜야 해. 대립 후 일주일, 김지훈이 대학원 과정을 검토하고 있을 때 테크코리아에서의 경력이 회복 불가능하게 망가질 경우를 대비한 플랜 B가 필요했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테크코리아의 운영 이사이자 이강민 대표님의 오른팔인 박준형이었다. 김지훈 씨, 대표님께서 내일 오전 10시에 사무실에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참석 여부를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어조는 중립적이어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다. 가겠습니다.
김지훈은 심장이 빠르게 뛰며 대답했다. 그날 밤 그는 거의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낙관적인 시나리오 이강민 대표님이 그의 우려를 받아들이고 실제 변화를 약속하는 것과 비관적인 시나리오 공개적으로 해고되거나 자신이 저질렀다고 깨닫지도 못한 어떤 기밀 유지 위반으로 기소될 가능성. 사이를 오갔다. 마침내 시계가 7시를 가리키자 김지훈은 일어나 길게 샤워를 하고 졸업식 때 입었던 가장 좋은 정장을 입었다. 올레나 할머니는 이미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먹어야 해. 그가 식욕이 없다고 거절하려 하자 그녀가 고집했다. 중요한 결정은 빈속으로 내리는 게 아니야. 2시 45분. 김지훈은 테헤란로의 웅장한 테크코리아 건물로 들어섰다. 그는 평소처럼 미소 짓는 접수원에게 인사를 건넸고 접수원은 어떤 특별한 상황도 모르는 듯했다. 엘리베이터에서 그는 몇몇 동료들을 만났고 그들은 따뜻하게 그에게 인사하며 졸업 후 휴가에 대해 물었다. 오늘 사장님과 회의가 있지, 그렇지? 그들 중 한 명이 무심코 말했다. 모두 네가 이끌 새로운 부서에 대해 궁금해해. 김지훈은 놀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아무래도 새로운 사업부 제안은 이미 내부적으로 알려진 듯했다. 이는 이강민 대표님이 대립에도 불구하고 그 제안을 유지할 의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강민 대표님의 비서, 50대 초반의 유능한 여성은 평소와 같은 격식으로 그를 맞이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김지훈 씨.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강민 대표님의 사무실은 건물 최상층에 위치해 서울의 정형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미니멀하고 우아하게 꾸며진 공간은 이탈리아 디자인 테이블과 유리로 된 벽면 전체가 지배하고 있었다. 사업가는 창가에 서서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다. 와줘서 고맙네. 그가 돌아보지 않고 중립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지훈은 문 가까이에 서서 대답했다. 이강민은 마침내 돌아섰고 그의 얼굴은 신중하게 감정을 숨기고 있었다. 지난주 내내 우리의 마지막 대화에 대해 숙고했네. 변호사들, 이사들, 기업 윤리 전문가들과 상의했지. 김지훈은 기다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우려에는 타당성이 있어. 사업가가 말을 이었고 그 인정에 김지훈은 놀랐다. 특히 하청 공장의 노동 환경과 일부 사업의 환경 영향에 관해서는 말이야. 소규모 공급업체와의 계약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안도감이 김지훈에게 밀려왔다. 그것은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대표님. 정말였군. 하지만 사업가의 어조가 살짝 굳어졌다. 탈세에 대한 내 비난은 과장되었어. 우리의 세금 관행은 복잡하지만 전적으로 합법적이며 글로벌 산업 표준에 부합해. 알겠습니다. 김지훈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이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대표님께서 모든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셨다는 점에 감사합니다. 이강민은 의자를 가리켰다. 앉게나. 김지훈은 순종했고 초기 긴장감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사회 혁신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사업부 제안은 여전히 유효해. 이강민이 선언했다. 추가 조건이 하나 있어. 네가 확인한 문제 영역의 개선 사항을 직접 감독해야 해. 내게 그리고 이사회의 완전한 투명성으로 직접 보고할 것이며. 그것은 김지훈이 감히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다. 단순히 명목상의 직책이 아니라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실제적인 기회였다.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는 거의 믿을 수 없다는 듯 대답했다. 모든 일 후에 특히 신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감사할 필요 없어. 이강민이 이제 더 진지한 어조로 말을 끊었다. 협상 불가능한 조건이 하나 있어. 우리가 이 개선 작업을 함께하는 동안 너는 기존 문제에 대해 절대적인 기밀을 유지해야 해. 언론 규제 기관 경쟁사에 유출하는 것은 안 돼. 김지훈은 배가 묵직해지는 것을 느꼈다. 진행 상황을 정직하게 기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뢰성을 위해서요. 그럴 수 있을 거야. 내부적으로. 내게와 이사회에 보고하고 우리 기록을 위한 완전한 문서를 작성하는 거지. 하지만 개선 사항이 구현되고 우리가 그것들을 고발에 대한 대응이 아닌 회사의 주도적인 이니셔티브로 제시할 수 있을 때까지는 어떤 것도 공개해서는 안 돼. 그것은 미묘한 경계선이었다. 진실을 무기한 숨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개를 통제하라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지훈은 망설였다. 만약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요? 저항에 부딪힌다면요? 이강민은 살짝 미소 지었다. 그럴 것이라는 나의 개인적인 약속이 있어.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나는 명확한 기한과 진행 측정 기준을 설정할 용의가 있어. 만약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너는 내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해도 돼. 그것은 합리적으로 보였다. 사실 합리적인 것 이상이었다. 다른 조건이 있습니다. 김지훈이 갑자기 영감을 받아 말했다. 독립적인 감사를 포함하고 싶습니다. 공개적인 공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척을 가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요. 이강민은 잠시 고려한 후 고개를 끄덕였다. 허용할 수 있어. 어떤 기관이 감사를 수행할지에 대한 통제권을 우리가 유지하는 한 특정 정치적 의제를 가진 NGO는 안 돼. 공정합니다. 사업가는 손을 내밀었다. 그럼 합의된 건가? 김지훈은 내밀어진 손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 저울질했다. 변화를 만들고 내부에서 테크코리아를 변화시킬 진정한 기회였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타협은 거의 완벽하지 않다. 실행 가능한 길처럼 보였다. 합의되었습니다. 그가 이강민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사업가는 진정으로 안도한 듯 미소 지었다. 여하, 아주 좋아. 그는 자신의 책상 뒤로 돌아가 앉았다. 이제 우리가 논의해야 할 다른 것이 있어. 신뢰 문제 말이야. 김지훈은 다시 긴장하며 의자에 똑바로 앉았다. 우리 사이에 일어난 일은 심각했어, 김지훈. 너는 나의 지식이나 승인 없이 내 회사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수행했어. 잠재적으로 해로운 정보를 수집했지. 함께 일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을 선을 거의 넘었어. 알고 있습니다. 김지훈이 인정했다. 그리고 내용이 필요했다고 믿지만 그 방식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신뢰는 일단 깨지면 다시 쌓는 데 시간이 걸려. 이강민이 계속했다. 전문적으로는 계속 나아갈 용의가 있어.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필요할 거야. 그것은 김지훈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아팠다. 수년 동안 그들이 발전시켜 온 거의 부모와 같은 관계는 손상되었고 어쩌면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해합니다. 그가 목에 덩어리를 삼키며 대답했다. 대표님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이강민 대표님.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도요. 사업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시선은 잠시 멀어졌고 마치 무언가를 회상하는 듯했다. 알다시피 8년 전 그 비 오는 밤에 네가 나타났을 때 나는 네가 내 삶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즉시 알았어. 어떻게 얼마나 바꿀지는 상상하지 못했지만 알았지. 그가 살짝 미소 지었다. 아무래도 너는 내가 항상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계속 그렇게 할 작정인 것 같군. 김지훈도 미소 지었고 결국 손상된 것을 재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작은 희망을 느꼈다. 회의는 1시간 더 이어졌고 이제는 더 실용적인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이강민은 새로운 사업부를 위한 제한된 구조, 초기 예산, 첫 번째 우선순위를 설명했다. 김지훈은 주에 깊게 들었고 상세한 메모를 하고 가끔 환영받는 제안을 했다. 마침내 그들이 작별 인사를 했을 때 악수는 여전히 그들이 익숙했던 포옹보다 더 형식적이었지만 만남 초반에는 없었던 가벼움이 공중에 감돌았다. 건물을 나서자마자 김지훈은 김민에게 전화했다. 그래서? 해고당했어? 고소당했어? 해외로 도피 중이야. 그녀는 진정한 걱정을 숨기려 애쓰며 농담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김지훈은 잠시 멈췄고 여전히 일어난 일을 처리하고 있었다. 그분은 내 우려의 대부분을 받아들이셨어. 실제적인 변화를 구현할 거야. 그리고 나에게 상당한 자율성을 가진 지속 가능성과 사회 혁신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사업부를 이끌라고 제안하셨어. 와우! 김민아의 놀라움은 분명했다. 그건 예상 밖인데 그래서 받아들였어? 독립적인 감사로 실제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포함한 몇 가지 내 조건과 함께. 대단해, 김지훈. 정말 대단해.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내가 자랑스러워, 알아? 이강민 대표님 같은 분과 대립하는 데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어. 고마워, 김민아. 정말 큰 의미가 있어. 김지훈은 잠시 멈췄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야. 전문적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신뢰가 손상되었어. 그분이 분명히 하셨어. 예상했던 일이야. 그녀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시간을 줘. 그분이 너를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한다면 결국 그것도 극복할 거야. 김지훈은 그녀의 말이 맞기를 바랐다. 다음 몇 주 동안 새 사업부 공식 명칭 테크코리아 임팩트는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본사 건물 전체 층이
김지훈이 직접 선발할 수 있는 팀에 배정되었다. 많은 사람들의 놀라움 속에 그는 기술 외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선택했다. 사회학자, 환경론자, 인권 전문가, 지속 가능한 발전에 초점을 맞춘 경제학자 등이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아시아 하청 공장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였다. 김지훈은 직접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로 여행하여 시설을 방문하고 노동자들과 대화하며 발견된 조건을 꼼꼼하게 문서화했다. 이강민 대표님과 이사회에 제출된 결과 보고서는 필요할 경우 비판을 아끼지 않았지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권고 사항도 포함했다. 놀랍게도 보고서는 큰 저항 없이 받아들여졌다. 이강민 대표님은 변화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보였고 가장 시급한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상당한 자원을 배정했다. 하청 파트너들과 새로운 계약이 협상되었고 노동 환경 안전, 직원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들이 포함되었다. 전문적으로 김지훈은 성장했다. 테크코리아 임팩트는 조직 내에서 빠르게 존경을 얻었고 다른 부서들은 윤리 및 지속 가능성 문제에 대해 그의 자문을 구했다. 일부 더 전통적인 임원들의 초기 저항은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줄어들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상황이 미묘하게 남아있었다. 이강민 대표님 저택에서의 정기적인 저녁 식사는 중단되었다. 5. 대화는 정중했지만 주로 업무에 관한 것이었다. 수년 동안 발전시켜 온 친밀감과 애정은 더 형식적이고 더 멀어진 관계로 바뀌었다. 항상 통찰력 있는 관찰자였던 올레나 할머니는 그 변화를 알아차렸다. 그분은 극복할 거야. 그녀는 김지훈이 특히 낙담해 보일 때마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단다. 그리고 이강민 대표님은 매우 자존심이 강한 분이시지. 그분이 틀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김지훈이 인정했다. 어쩌면 제가 모든 것을 다르게 처리했어야 했을지도 몰라요.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분과 이야기했어야 했을지도요. 어쩌면 노인이 인정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너희가 옳은 일을 하기 위해 함께 일하고 있다는 거야. 나머지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테크코리아 임팩트가 설립된 지 18개월이 지났다. 김지훈이 이끄는 이 부서는 작은 실험팀에서 50명 이상의 전담 전문가를 둔 존경받는 부서로 성장했다. 결과는 확실했다. 하청 공장의 노동 환경은 크게 개선되었고 현지 공급업체와의 계약은 더 공정한 기반으로 재협상되었으며 환경 이니셔티브는 회사의 탄소 발자국을 22% 감소시켰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테크코리아가 기술 부문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분야의 리더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권위 있는 포브스 잡지의 한 기사는 구현된 변화를 강조하며 이 회사를 기술 거대 기업이 수익성과 윤리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의 예시로 들었다. 그 수요일 아침, 김지훈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서울의 소외된 지역사회의 디지털 포용 이니셔티브에 대한 최신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을 때 그의 비서 최유진 씨가 문을 두드렸다. 죄송합니다, 김지훈 팀장님. 이강민 대표님께서 오셨습니다. 김지훈은 눈썹을 치켜떴고 놀랐다. 정기적인 회의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강민 대표님이 사전 약속 없이 그의 사무실에 나타나는 일은 드물었다 보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이강민 대표님은 거의 52세의 나이를 무색하게 하는 특유의 활기로 들어섰다. 언제나처럼 완벽하게 옷을 차려입었지만 김지훈은 그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것을 알아차렸다. 결단력과 흥미롭게도 긴장감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좋은 아침, 김지훈. 중요한 일을 방해하지 않았기를 바라네. 전혀 아닙니다. 앉으시죠. 김지훈은 자신의 책상 앞 안락 의자를 가리켰다. 무서운 일 있으세요? 강민 대표님은 서 있었고 마치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자리에 앉을 시간조차 없다는 듯했다. 비로담.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해달라는 초대를 받았네. 테크코리아의 사례를 윤리적 관행으로의 기업 변화의 모범으로 발표해달라는군. 정말 대단합니다. 김지훈은 그 인정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외쳤다. 그래, 상당한 영광이지. 이강민 대표님이 동의했다. 하지만 나는 거절했어. 거절하셨다고요? 왜요? 이강민 대표님은 마침내 앉아서 팔꿈치를 무릎에 대고 몸을 앞으로 숙였다. 내게 그 초대를 보내달라고 제안했어. 김지훈은 잠시 말을 잃었다. 다보스는 글로벌 기업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무대 중 하나였다. 임원들과 사업가들은
이러한 기회를 치열하게 경쟁했다.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마침내 인정했다. 수락한다고 말하게나. 이강민 대표님이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테크코리아의 변화에 대해 너보다 더 진정성 있고 지식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김지훈. 너는 그 변화의 많은 부분을 구상했을 뿐만 아니라 실행의 모든 세부 사항을 감독했으니까. 이강민 대표님의 표정에는 단순한 직업적 인정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대표님께서 정말 너그러우십니다. 김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강민 대표님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시선은 잠시 멀어졌다. 알다시피 지난 몇 달 동안 많이 생각했어. 우리 사이의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 말이야. 비에 젖은 소년이 아무도 보지 못하는 함정에 대해 오만한 사업객에 소리쳤던 그 순간. 김지훈은 그 기억에 미소 지었다. 대표님은 오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랬지. 이강민 대표님이 짧게 웃으며 반박했다. 나는 오만했고 자기중심적이었고 사업 세계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고 확신했어. 너는 그날 밤 내게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어. 지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올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잠시 멈추고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리고 몇 년 후 너는 나에게 똑같이 중요한 또 다른 교훈을 가르쳐 주었어. 제국을 건설하는 것이 그 과정에서 인간성을 잃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강민 대표님의 말에 담긴 진심은 김지훈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거의 2년 만에 처음으로 그들의 관계를 뒤흔들었던 대립에 대해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대표님께서 인간성을 잃으셨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다만 우리 모두처럼 때로는 복잡한 기업의 일상 속에서 중요한 것들을 놓치셨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강민 대표님은 미소 지었고 그의 눈에까지 닿는 진심 어린 미소였다. 항상 외교적이군. 다보스에서 훌륭한 대표가 될 또 다른 자질이군. 그가 갑자기 일어섰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온 것만은 아니야. 사실 오늘 저녁 식사에 너를 초대하러 왔어. 너와 올레나 할머니를. 할머니가 괜찮으시다면 말이야. 그 초대는 김지훈을 당황하게 했다. 이강민 대표님 저택에서의 정기적인 저녁 식사는 수년 동안 전통이었지만 대립 이후 중단되었다. 물론이죠. 영광입니다. 올레나 할머니께서도 좋아하실 거예요. 할머니는 김지훈은 말을 이어갈지 말지 망설였다. 할머니가 이강민 대표님이 격려했다. 할머니께서 대표님을 그리워하십니다. 김지훈이 인정했다. 대표님과 할머니는 저와는 별개로 수년 동안 자신들만의 우정을 쌓으셨으니까요. 이강민 대표님은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할머니가 그리워. 그 솔직하고 여과되지 않은 지혜가. 그가 문까지 걸어가다가 멈춰섰다. 그럼 8시에 뵙겠네? 네, 가겠습니다. 이강민 대표님이 나가자 김지훈은 몇 분 동안 앉아서 방금 일어난 일을 되새겼다. 마침내 그들 사이의 마지막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이강민 대표님 저택에서의 저녁 식사는 놀랍도록 친밀했다. 이강민 대표님은 저녁 식사를 서빙한 후 직원들을 돌려보냈고 그들 3사람만 남았다. 그리고 팝콘이는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경우에 김지훈과 올레나 할머니를 동반했다. 대화는 옛날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테크코리아 임팩트의 최신 프로젝트부터 국제 정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논의했고 올레나 할머니는 가끔 통찰력 있는 관찰로 개입하여 두 남자를 웃게 하거나 사색하게 만들었다. 디저트 후 조명이 켜진 정원이 보이는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이강민 대표님은 다시 그들을 놀라게 했다. 너희에게 중요한 것을 공유할 것이 있어. 그가 갑자기 더 진지한 어조로 시작했다. 올레나 할머니와 김지훈은 빠르게 시선을 교환하며 분위기 변화에 주목했다. 테크코리아의 일상적인 운영에서 점차 물러날 것을 고려하고 있어. 이강민 대표님이 발표했다. 즉시는 아니지만 다음 2년에 걸쳐 은퇴하신다고요? 김지훈은 놀라서 물었다. 이강민 대표님과 테크코리아는 한국 기업계의 상상 속에서 거의 동의어였다. 정확히는 아니야. 이사회 회장직은 계속 유지하겠지만 CEO 자리는 회사를 다음 진화 단계로 이끌 수 있는 사람에게 넘겨주고 싶어. 그는 김지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의미심장하게 잠시 멈췄다. 너 같은 사람에게 말이야. 이어지는 침묵은 올레나 할머니의 발치에서 팝코니가 더 편안하게 자리를 잡는 부드러운 소리만이 깨뜨렸다.
대표님, 저는 그런 것에 대해 준비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지훈이 마침내 그 제안에 진정으로 당황하며 대답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 물론 이강민 대표님이 설명했다. 말했듯이 2년에 걸친 과정이 될 거야. 네가 점차 더 많은 책임을 맡고 회사의 모든 영역을 더 깊이 이해하고 너만의 리더십 비전을 확립할 충분한 시간이지. 예리한 눈으로 대화를 지켜보던 올레나 할머니가 부드럽게 개입했다. 왜 김지훈이니? 대표님 회사에는 경험 많은 임원들이 많을 텐데. 그 질문은 도전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궁금한 것이었다. 이강민 대표님은 노인에게 미소 지었다. 훌륭한 질문입니다. 올레나 할머니. 내 테크코리아에는 뛰어난 임원들이 많고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리더십은 경험이나 기술적 탁월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팔걸이 의자에 기대어 앉으며 마치 생각을 정리하는 듯했다. 테크코리아는 변곡점에 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새로운 사회적, 환경적, 윤리적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뒤처질 것입니다. 김지훈은 이것을 본능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는 대부분의 전통적인 임원들, 저 자신도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보지 못하거나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이강민 대표님은 김지훈에게로 돌아섰다. 지난 18개월 동안 테크코리아 임팩트에서 네가 한 일은 단순히 몇 가지 사회적 책임, 이니셔티브를 구현한 것이 아니었어. 너는 우리 기업 문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했어. 그리고 놀랍게도 그것이 우리의 재정적 결과에 해를 끼치지 않았어. 오히려 반대였지. 그는 몸을 앞으로 숙였고 그의 눈빛은 강렬했다. 다음 세대의 비즈니스 리더들은 목적과 이윤, 윤리와 효율성, 인간성과 기술의 균형을 맞춰야 할 거야. 너는 이미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 김지훈은 그 말의 무게를 느꼈다. 내포된 영광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닌 엄청난 책임감까지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적어도 이렇게 빨리 받을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제안입니다. 당연하지. 이강민 대표님이 동의했다. 오늘 당장 답변을 기대하지 않아. 단지 씨앗을 심고 네가 진지하게 고려할 시간을 주고 싶었을 뿐이야. 사색에 잠긴 표정으로 두 남자를 지켜보던 올레나 할머니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삶은 많은 곡선을 도는구나, 그렇지 않니?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던 소년이 이제 제국을 이끌라고 초대받는구나. 그 단순한 관찰 속에 무언가가 두 남자 모두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이강민 대표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합니다, 올레나 할머니.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침묵시키려 하는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요. 대화는 몇 시간 더 이어졌고 이제는 과거 이야기와 미래에 대한 성찰로 더 가벼워졌다. 마침내 작별 인사를 할 때 이강민 대표님은 김지훈을 포옹했고 거의 2년 만에 첫 진심 어린 포옹이었다. 올레나 할머니의 손에 정중하게 입을 맞췄다. 내 제안에 대해 네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상관없이. 그가 문가에서 김지훈에게 말했다. 네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정말 자랑스러워. 그리고 그 비 오는 밤에 내 삶에 들어와 줘서 고마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레나 할머니는 이상하게도 침묵했고 사색에 잠긴 표정으로 차창 밖을 바라보았다. 무슨 생각하세요? 김지훈이 마침내 물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목적을 찾아 헤매고 어떤 사람들은 찾지도 않을 때 그것을 발견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단다. 그녀가 수수께끼처럼 대답했다. 네오는 항상 특별한 재능을 가졌어, 김지훈. 말하지 않는 것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것을 넘어보는 재능을 최고의 스승님께 배웠어요. 그가 미소 지으며 노인의 손을 다정하게 잡았다. 다음 몇 주 동안 김지훈은 깊은 성찰의 기간에 빠져들었다. 이강민 대표님의 제안은 매력적이었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한국에서 가장 큰 기술 회사 중 하나를 이끄는 것은 엄청난 책임이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몇 년 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했다. 자신이 자랐던 거리로 돌아갔다. 멀리서 관찰하는 사람이나 박애주의자가 아니라 자신의 뿌리와 다시 연결되려는 사람으로서 가로수길을 걸으며 수많은 밤을 보냈던 차양 아래를 지나쳤다. 브리가데이루를 팔던 모퉁이를 방문했다. 자신이 겪었던 것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아이들, 청소년들과 이야기했다. 그 산책 중 하나에서 그는 테크코리아 본사에서 멀지 않은 테헤란로 신호등에서 껌을 팔고 있는 약 10살 된 소년을 발견했다.
그의 눈에는 절박함과 결단력이 뒤섞인 무언가가 있었고 그것은 김지훈 자신을 떠올리게 했다. 이름이 뭐니? 그가 소년이 가지고 있던 모든 껌을 사며 물었다. 박민수요. 소년은 의심스러워했지만 건네진 돈을 받았다. 박민수, 너는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니? 그 질문은 소년을 놀라게 한 듯했다. 학교는 많이 안 다녔어요. 하지만 책을 구할 수 있으면 읽는 것을 좋아해요. 그 대답은 김지훈에게 번개처럼 다가왔다. 얼마나 많은 잠재적인 재능, 얼마나 많은 뛰어난 지성들이 단지 태어난 곳이나 처한 환경 때문에 길거리에서 사라지고 있는가. 그때였다. 수년 전 자신이 브리가데이루를 팔던 바로 그 신호등에 서서 김지훈은 결심을 내렸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이강민 대표님에게 긴급 회의를 요청했다. 대표님의 제안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그가 CEO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발표했다. 그리고 역제안도 있습니다. 이강민 대표님은 호기심 어린 듯 계속하라고 지시했다. 최종적으로 CEO 자리를 승계하는 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김지훈이 설명했다. 첫째, 테크코리아 임팩트의 이니셔티브를 가속화하고 확장하여 단순히 별도의 부서가 아니라 기업, 전략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강민 대표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합리적이야. 그리고 2번째 조건은 테크코리아와 연계된 교육재단을 설립하여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이강민 대표님의 눈에 이해와 승인의 빛이 떠올랐다. 길거리 소년이 CEO가 되는 것처럼 말인가? 정확합니다. 김지훈이 확인했다. 단순히 저와 같은 개별적인 예외가 아니라 시스템적인 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강민 대표님은 일어나 악수를 청하며 합의를 다졌다. 그럼 새로운 계획이 생겼군. 테크코리아는 최첨단 기술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보통 기업 세계에 보이지 않을 인재들도 개발할 거야. 그리고 그 재단이 우리의 이름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김지훈이 덧붙였다. 대표님과 제 이름이요?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서로의 말을 듣기로 결정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상징으로요. 6개월 후 서울 중심부에 개조된 건물에 이강민 페트랭코 연구소가 문을 열었다. 한때 버려진 저택이었던 곳은 최신 기술을 갖춘 현대적인 교육 공간으로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헌신적인 교사들로 채워졌다. 개원식에서 김지훈은 마이크 앞에 섰고 이강민 대표님과 올레나 할머니가 바로 앞에 앉아 있었다. 84세가 된 노인은 놀랍도록 명료하고 강인했지만 이동을 위해 휠체어가 필요했다면 그 연구소는 있을 법하지 않은 이야기에서 탄생했습니다. 김지훈은 첫 학급으로 선발된 수십 명의 젊은이들, 모두 취약계층 출신이며 많은 이들이 이전에 길거리 생활을 했다를 바라보며 시작했다. 비오는 밤, 보이지 않던 소년이 함정에 대해 소리쳤고 모두가 비웃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이강민 대표님과 시선을 마주쳤다. 하지만 강력한 한 남자가 모든 초기 망설임에도 불구하고 귀를 기울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그의 회사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2 사람 모두에게 변화의 여정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김지훈은 무대 가장자리로 걸어가 청중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수년 후 이제 자란 그 소년은 또 다른 함정을 발견했습니다. 기업의 음모가 아니라 태어난 곳이나 처한 환경 때문에 비범한 잠재력을 보이지 않게 만드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더 많은 지혜를 가진 그 강력한 남자가 귀를 기울이기로 선택했습니다. 이강민 대표님은 미소 지었고 조용히 인정을 표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강민 페트랭코 연구소는 이러한 상호 경청에서 탄생했습니다. 김지훈이 계속했다. 우리를 가로막는 장벽을 넘어 진정으로 서로를 볼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믿음에서요. 재능과 잠재력이 어디에나 존재하며 단지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요. 그는 올레나 할머니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흘리지 않은 눈물로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여기서 모든 것 중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신 분께 특별히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듣는 것이 귀로 보는 것이며 진정한 지혜는 종종 세상이 침묵시키려 하는 사람들에게서 온다는 것을요. 올레나 페트랭코 저의 가족, 저의 도덕적 나침반, 저의 영원한 스승님. 청중은 열렬히 박수를 보냈고 김지훈은 노인에게 다가가 다정하게 이마에 입을 맞췄다. 연구소는
50명의 학생으로 시작했지만 빠르게 확장되었다. 2년째는 이미 200명의 젊은이들을 지원했으며 최첨단 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인성, 윤리, 기업가 정신교육도 제공했다. 많은 졸업생들이 테크코리아에 흡수되었고 다른 이들은 자체 사업을 시작하는 데 지원을 받았다. 약속대로 김지훈은 테크코리아에서 점차 더 많은 책임을 맡았고 결국 이강민 대표님의 뒤를 이어 CEO가 될 준비를 했다. 테크코리아 임팩트에서 시작된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행은 회사의 모든 영역에 점진적으로 통합되어 기업 문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화창한 오후, 연구소 개원 4년 후 김지훈은 여전히 함께 사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올레나 할머니와 앉아 있었다. 88세가 된 그녀는 신체적으로 더 허약해졌지만 그녀의 정신은 놀랍도록 명료했다. 팝코니는 이제 아주 나이 많은 강아지가 되어 그녀의 의자 발치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오늘 흥미로운 소식을 들었어요. 김지훈이 서울 위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무심코 말했다. 무슨 소식인데? 그녀는 항상 호기심 많게 물었다. 테헤란로에서 껌을 팔던 박민수 연구소 첫 학급 학생이요. MIT 컴퓨터 과학 석사 과정에 전액 장학금으로 합격했어요. 올레나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놀랍지 않다. 그 아이는 항상 똑똑했어. 단지 누군가가 그를 봐주기만 하면 되었지.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김지훈이 반추했다. 그리고 모두가 그렇단다. 그녀가 현명하게 덧붙였다. 보이는 것이 모든 사람의 첫 번째 권리야. 그들은 몇 분 동안 침묵했고 밤이 되면서 점차 불빛으로 빛나는 도시를 바라보았다. 한때 비에 젖은 길거리, 소년을 무시했던 바로 그 도시가 이제 이강민 페트랭코 연구소를 사회혁신의 모델로 칭송하고 있었다. 이 모든 여정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것이 뭔지 아세요? 김지훈이 마침내 물었다. 무엇인데? 상대방의 말을 진정으로 듣는다는 아주 단순한 행동이 어떻게 그렇게 혁명적일 수 있는지요? 일반적으로 무시되는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이는 행위가 어떻게 개인뿐만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요? 올레나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파란 눈은 수십 년의 지혜로 빛나고 있었다. 세상은 소리치는 사람들로 가득하지만 진정으로 듣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란다. 귀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진정으로 들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야. 듣는 것이 귀로 보는 것입니다. 김지훈이 그 단순한 교훈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노인에게 미소 지으며 암송했다. 그리고 행동하는 것은 네가 본 것을 존중하는 것이란다. 그녀가 그 나이의 사람치고는 놀랍도록 단단하게 그의 손을 잡으며 말을 이었다. 멀리서 테크코리아 본사의 불빛이 서울의 지평선 위에서 빛나고 있었다. 김지훈이 변화를 도왔고 곧 공식적으로 이끌 제국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훨씬 더 가까이에 그녀의 지혜가 그의 여정의 진정한 토대였던 우크라이나인 할머니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원은 완성되었다. 한때 자신의 말을 들리게 하려고 필사적으로 소리쳤던 보이지 않던 소녀는 이제 침묵된 목소리를 증폭시키는 이니셔티브를 이끌고 있었다. 진정으로 듣는 것이 혁명적인 행동이라는 가장 큰 교훈은 계속해서 퍼져나갔다. 한 번에 한 젊은이, 한 번에 한 회사씩 진정한 관심이라는 단순한 힘으로 삶과 시스템을 변화시키면서 그리고 모든 것은 비에 젖은 길거리 소년, 그에게 듣는 법을 가르쳐준 난민 할머니, 그리고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들을 결심을 한 사업가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야기 끝. 친애하는 청취자 여러분, 김지훈과 이강민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이 감동적인 여정을 계속하기 위해 우리는 극복, 윤리, 그리고 변화에 대한 똑같이 매혹적인 이야기들로 특별한 재생 목록을 준비했습니다. 왼쪽에 클릭하여 찾아보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매일 저희는 삶의 복잡성과 인간관계의 힘을 탐구하는 독특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은 가장 필요할 때 진정으로 경청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모두가 무시하던 누군가의 말을 들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